저희가 뉴스헤딩 가이드 때 이 소식이 왜 안 나오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도 일부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미사일, 북한 얘기인데 북한이 오늘도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금 세보니까 열흘 동안에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쐈더라고요. 또 이런 예상도 나왔죠, 최근에. 빠르면 이번 달 중순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오늘 모시는 거는 뭐 지난주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걸 마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미사일을 또 북한이 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열흘 사이에 2번꼴. 오늘 발사한 것도 단거리도 아니고 자강도 무평리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일본 열도를 건너갔다 해서 네. 지금 홋카이도 사시는 분들은 일본 당국에서 막 비상 대피하라 뭐 걸고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하던데 일단은 북한이 단거리 쏘다가 또 중거리 쏘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열흘 동안 압축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 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한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이 지난 6월에 당 중앙위원회 그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네. 이제 대외 정책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을 하겠다. 예, 예.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또 국가 방위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이제 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 이어져온 대북 제재와 최근에 지금 이제 고강도 한미 연합 훈련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안보 위협을 네. 점진적으로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는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핵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언급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뭐 법제화 공포도 했고 그렇죠. 최근에 김정은이 또 전술핵을 아주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도 강조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억제용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예, 예.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쓸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부대도 만들고 예. 교리도 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법제화된 내용에 보면 김정은에 대한 공격을 하면 즉시 핵 반격을 하겠다. 이걸 아예 그냥 법으로 명시를 해놨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쐈을 때 우리가 판단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 단거리 미사일이 전술핵을 싣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랑 북한이 맨날 긴 거 뭐 아주 장거리 ICBM 이런 것만 쏘니까 위협용인 것 같지 아니야. 요 단거리 미사일의 앞부분만 핵으로 바꾸면 바로 우리나라 본토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쓸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암시. 네. 그런데 이런 기시감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국방부 대변인 하실 때도 겪으셨지만 그 지금 단거리 계속 쏘다가 중거리를 오늘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또 ICBM이고 그 다음 순서는 핵실험이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습니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최근에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이 전개하고 또 그 전략 자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부터 지금 발사를 시작을 하고 네네. 오늘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SLBM 또 발사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또 뭐 중거리 미사일 SLBM 또 지금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지금 보수를 하면서 네.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지면 또 장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하여튼 다양한 그러한 그 위협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예.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CBM에서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파라다이스님, 미사일 쏠 돈으로 북한 주민이나 먹여 살리지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많이도 발사하네 하고 미사일에 중독됐다 릴라디오프님 의견 주고 계시고요. 자, 그래요. 북한이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또 미국과 같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북한이 가장 먼저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에 요구할 가장 첫 번째 카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뭐 제시할 것 같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죠.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이제 주고받은 친서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은 우선 이제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서 북한이 기대했던 그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거기 드러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고 싶다라는 걸 선호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또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1단계로 2019년에 하노이 회담 때 그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한다는 그 첫 단추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 뭐 다 실패로 끝났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막 같은 내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뭐 다시 만나더라도 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출근길에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이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결연한 대응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뭐 조금 전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지만은 뭐 대화 소통을 재개해야 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당분간은 좀 강대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북한이 이제 핵무력 법제화를 강행한 상황에서 네. 북한이 핵 폐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한미가 지금 사실은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이런 비핵화보다는 예.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뭐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예.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화와 제재를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이 비핵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상당 기간 뭐 이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하더라도 예, 예.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뭐 대북 특사 등을 교환한다든가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노력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물밑 접촉도 하고 뭐 대화 재개 노력도 하려면 일단 뭐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조금 전에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아침마다 그 정례 통화를 한다고 뭐 안부 묻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 정도 체크를 걸 텐데 오늘 아침에요.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간 정례 통화 업무 개시 통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북 기계실 간의 통화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1번 기계 고장인가? 2번 북한이 일부러 통신선을 끊었을까? 만약에 2번이라면 뭘 의도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기계적인 문제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서해 군통신선 또 정상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뭐 그 통화가 안 됐다면 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련의 남북 관계 상황, 도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만 지금 이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5시 이제 마감 통화할 때 예, 예. 서해 군통신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안 통화가 된다. 연락이 예, 안 된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테니까 이게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규칙 잘 들립니까? 뭐 요 정도 그렇죠. 체크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통신 감도하고 지금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네네네. 하여튼 일단 현재까지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간 정례 통화 오늘 아침에 못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고요. 예, 핵실험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이런 도발들, 뭐 단거리부터 중거리 쏘고 뭐 ICBM 혹은 SLBM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들 다 종합해 보면 7차 핵실험을 결국 하기 위한 명분 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는 거하고 또 핵실험을 단행하는 거는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 메시지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핵실험이 그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아예 흔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뭐 대북 제재 결의를 지금까지 유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해왔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7차 핵실험 준비를 대외에 공개적으로 이제 노출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어떤 다른 대안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자기들이 이제 뭐 연초나 뭐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뭐 공언을 하잖아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또 말하면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7차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단계의 실험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지금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한번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마지막 6차 핵실험 때 수소탄을 완성했다. 그리고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더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더 위력이 증대된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탄두 미사일에 그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라든가 또 극초음속 미사일. 또 아주 소형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탑재체에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핵실험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을 한다면 기술적 측면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의도가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정원이 최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요날부터 요날 사이 혹은 요날이나 요날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날짜를 콕 명시한 게 있습니다. 먼저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 얘기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풍천리 3번경도 완성이 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한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회이면 한 열흘쯤 뒤고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해봐야 다음 달입니다. 이 시기로 특정을 하는 이유는 요때 해야 가장 극대화되는 자기들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일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정치 일정도 배려를 하고 또 미국의 북한의 핵 문제 이슈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 그게 이제 국정원이 판단했던 그 시기가 아마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 시간에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6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그 6번의 핵실험 일정을 쭉 보면
북한의 국내 주요 정치 행사 일정 전에 한 경우가 많아요. 뭐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당창건 기념일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일정을 고려해서 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이제 북한 주민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러한 이제 고려도 했었고요. 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핵실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시간대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 핵실험이 필요한지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북한이 아마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어야 되니 말이죠. 네. 안 할 수도 없고. 북한 내부 사정은 뭐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도 북한도 겪었겠지만은 뭐 한순간도 나아지지 않은 걸로 지금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고립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거, 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통상적으로 보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핵실험을 강행하면 예. 그것이 이제 핵무력의 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네. 주민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네. 그 내부 통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해왔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못 사는데 못 먹고 사는데 지금 이런 거에 지지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뭐 경제도 좀 상황이 뭐 호전되지 않고 있고 또 저 세계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또 그 자연재해 뭐 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김정은이 사실 지금 내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외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외에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이제 국내 언론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앞으로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10월 1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도 보셨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네. 이 압도적 대응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킬체인, 네. 그다음에 KAMD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네. 그래서 KMPR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이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감지 자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보내면서 이제 타격 수단도 보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걸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단과 그다음에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MSAM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그 LSAM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력화해서 통합 방어 그 방공망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응징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고위력 또 초정밀 그런 유도탄을 확보를 하고 예. 특수전 부대의 능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10월 1일 날 그 지금 현무 미사일을 그 국군의 날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연병장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현무 미사일이 그 탄두가 이제 수톤, 뭐 언론에는 뭐 9톤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탄두 중량이면은 북한의 지하에 있는 이제 지휘부를 단 한 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압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의 대응 능력도 같이 고려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술 핵무기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미가 이제 강화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미국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도적 대응은 뭐가 있을지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7차 핵실험 요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해보죠. 7차 핵실험을 만약 북한이 한다면 지금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각종 제재 수위를 뭐 높여서 줄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북한에 더 우리가 옥죄할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습니까?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6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추가해서 지금까지 11번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이제 양자 제재를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아주 다양한 제재가 북한을 촘촘하게 지금 얽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상 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것을 뭐 과감하게 대폭 축소한다든가 뭐 최근에 중단하는 단둥에 열차도 다시 재개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을 하나의 이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제 북한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나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 북한이 붕괴되는 수준으로까지 이 제재를 강화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도 네. 우리가 추가 핵실험,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러시아도 뭐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런 국제사회 제재 수위에 좀 동참해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하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말 북한 안보는 경제인데 점점점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뭐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체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의견이 계시고요. 또 볼까요? 노스텔지아님, 북한이 너무 막 나간다. 타국 상공으로 미사일 날리는 수준이면 싸우자는 거 아니냐. 최악의 행동이다라고 하시고요. 미진신님, 김정은이 흔들리는 정권을 강화하려면 보여주기식으로 엄포하고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 미사일 쏘는 건 북한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분석을 또 해주셨죠. 까칠한 밤토리님까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한 국방력만이 평화 유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도 발사한 그 탄도 미사일, 오늘은 또 중거리 미사일이었고요. 일본 열도를 넘어서 일본에 비상이 걸렸었고요. NSC와 국제사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한두 달 내로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얘기도 많습니다. 자, 뭐 경제적으로 대내외가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 또 이런 안보적인 위협도 있으니까 큰 걱정입니다. 자,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과 북한 관련된 얘기들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